세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자고 했어요. 이 중개 대상물 5가지가 우리 법에 5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2가지가 있거든요. 왜 5가지를 법에 정해졌을까? 이렇게. 자, 연결고리를 한번 잠시 보실래요? 3조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이러한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제 중개가 되는 거죠. 5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하면 중개가 돼요. 그런데 이 중개가 색깔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를 보수받고 업으로 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돼, 이렇게. 중개업이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자격을 취득해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하고 있는 게 현재 중고 자동차예요. 이 중고 자동차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다시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를 B가 사는 걸 도와줬어요. 도와줬으면 이 행위는 중개이다, 아니다? 이 법상 중개다, 아니다? 아니죠.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국어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자동차 매매 도와줬으면 중개지. 중개인데 공인중개사 법에 정해진 중개는 아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중개가 아니야. 중개가 아니면 이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했어요. 그래도 중개업이 아니지. 중개업이 아니야. 그러면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게. 그렇구나. 만약에 법을 개정해 보게요. 제가 법을 개정해 볼게요. 여러분께 큰 선물을 드릴게. 만약에 여기 자동차가 들어갔다. 자동차가 들어가면 자동차가 뭐가 돼요? 중개대상물이 돼요. 자동차 매매를 알선했으면 뭐예요? 이 법상 중개가 돼요. 그러면 이걸 보수받고 계속하면 뭐가 돼요? 중개업이 되지.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중개업을 하면 감옥 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동차를 줄 계획이 있다, 없다? 없죠. 전혀 주지 않아요.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항공기 줄까? 줘도 못해요. 어떻게 해? 항공기를? 요트? 웃기고 있네. 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5가지는 이 5가지 물건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이 뭐고?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뭐고? 중개업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해 등록해야 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은 자는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우리 밥이에요, 이런 얘기죠. 우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5가지가.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봤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는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해서는 안 돼요, 라는 걸 공부한 거예요.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자,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알선했어요. 알선했으면 이건 중개가 되는 거죠.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였다면 공인중개사 법령에 정해진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되죠.
확인 설명, 아까 하라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걸 해야죠.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개를 하고 받게 되는 보수,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중개보수라고 불렀어요. 중개보수는 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고, 이 중개보수를 초과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처벌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에, 이것도 형벌 대상에 들어가요. 자, 그럼 이 관계를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중개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드릴까요? 아파트부터 해보죠. 아파트를 5억짜리를 매매했어, 매매를 중개했어요. 이걸 받게 되면 얼마 받냐면 0.4% 받거든요. 5억의 0.4%는 얼마? 얼마예요? 20?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받아가지고 되게 20 아니고 2천? 내가 뭐하러 강의해요? 가서 중개업하지. 2천 아니에요. 200. 자, 미안해요. 맞췄는데 제가 자꾸 그랬죠? 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적지 않아. 이거 줄 때 손 떨려요. 아니, 저 아저씨 나한테 지금 집 하나 보여주고 200씩이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 우리 다 생각했잖아, 그렇게. 그렇죠. 자, 상가. 상가는 5억이다. 그럼 최대 0.9%까지 받아요. 0.9%는 이제 450만 원이죠. 맞네. 이 450은 한쪽에게 받는 보수예요. 양쪽에 다 받으면요. 900이에요, 900. 오. 공부할 맛이 팍팍 나죠,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장씩은 쓸 거잖아, 이런 계약서.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마요. 일주일에 한 장씩 써야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장씩 써야죠.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이제 품위가 유지가 되죠. 네? 그렇죠. 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자, 화이팅!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수하는데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런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실제 사건을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누구냐면 상가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차인이면 건물주는 아니네요. 건물주는 아니고 저는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장사는 잘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제 식당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찾아가서 우리 가게를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가게를 팔고 받는 돈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되는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번 우리 이 과목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권리금 보호제도가 2015년에 신설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임차인은 임대인, 건물주요. 임대인과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 관계잖아요.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원래 3개월 전부터 있는데 10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6개월 동안 이 A가 신규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요. 신규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이 가게를 팔고 받는 이제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이제 권리금 계약이라고 해요. 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시켜 주겠죠. 소개시켜 주면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걸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임차인이 B로부터 권리금 받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권리금 보호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A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야 되잖아. 찾아야 되니까 개공에게 우리 가게 팔 사람, 살 사람 소개 좀 시켜줘, 찾아줘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개공을 흥분시키는 방법은 우리 가게 팔고 나 2억만 받아주고 만약에 2억을 초과해서 팔면 초과된 건 그냥 사장님이 그냥 다 먹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개공 흥분하죠. 흥분해서 이제 신규 임차인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2억 2천에 사세요 그랬더니 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공은 얼마 받고 2천을 받았고 이제 끝난 거죠. 거래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A는 가게를 관두고 지금 뭐 하냐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요. 왜냐면 이 양반이 2천만 원 받는 거 보고 흥분했어요. 내가 몇 달을 벌어야 겨우 이걸 버는 걸 한 큐에 가져간다고 지금. 그래서 나도 안 되겠다.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무크랜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자,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라이브에서 중개사법을 하네. 중개사법인데, 우리 오늘 복비를 공부하네요. 복비를. 그런데, 자, 상가 몇 프로? 0.9%에 0.9%?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 2억? 2억에 0.9% 얼마예요? 180이죠. 1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강의 듣다가 잠시 멈추고 휴대폰 그 계산기를 이렇게 해봤지. 2억 0.9 18 막 이렇게 이렇게 잘 뜨길래 처음에 1800인가? 이렇게 잘 개수를 세보니까 180이네. 갑자기 열이 확 아니, 저 인간 2000이나 180. 그리고 선생님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니까 초과해 받으면 처벌된다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것도 배워요. 초과된 부분은 소송이라도 걸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공부가 뭐시가 필요 없어요. 이제 공부가 되겠어, 지금? 예. 컴퓨터 끄고 이제 달려갔어. 찾아갔지.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 중개사법을 하네? 많이 받았더라.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180이더라고. 2000을 받으면 되겠냐고. 너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반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내가 이거 찌른다고. 그랬지. 사장님이 배째래. 그래서 찔렀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지. 이제. 과연 이걸로 처벌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논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2천만 원 개공이 받았는데 이 2천만 원이 중개 보수이어야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가게를 팔아주고 도와줬잖아, 지금. 이 행위가 중개라는 용어가 성립되어야 위반이죠. 그러려면 이 가게 권리금이 무엇이어야? 그렇군요. 중개 대상물이어야 또 위반이 되는 거죠. 이 관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권리금 가계 이것이 중개 대상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이때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금이라는 게 대체 뭐냐? 권리금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시설 권리금. 말 그대로 시설비에 대한 가치죠. 내가 처음에 이 가게 들어올 때 인테리어 시설비 얼마 들었다 이거지. 이거 얼마 좀 달라. 이게 이제 시설 권리금.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 권리금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를 해왔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단골 손님, 또 신용, 또 영업상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자리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무형의 재산이라고 얘기해요. 무형의 재산. 그다음에 권리금 종류에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흔히 있는 일은 아니야. 이거는 주로 어디에 성립되냐면 신축 건물에 발생해요. 이 지역이 매우 번화가예요. 매우 번화가예요. 근데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축한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 시설비는 들겠지만 별도의 권리금이 없다면 임차인 땡 잡는 거죠. 들어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순이익이 보장되는데 권리금도 없이 들어온다는 거지. 누가 받냐? 건물주가 맨바닥에 권리금을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임차인 나중에 나갈 때 돌려주지 않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신축 건물은 아니니까 이건 없겠죠. 두 가지인데 그럼 과연 이것이 중개대상물이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시설물, 동산, 부동산.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죠. 이거는 인테리어, 가치 이런 거예요. 개념을 좀 잡아보시면 집을 팔았다. 집을 팔면 건물을 판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받는 거잖아. 근데 상가 건물은 상가 건물 자체가 있고 그 안에 가게가 또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도 있고 알맹이도 있고 이건 알맹이만 파는 거란 말이지. 이건 건물을 판 게 아니에요. 이건 건물의 가치가 아니죠. 이건 동산이야. 이건 무형의 재산이라고 그랬죠. 자, 결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권리금 계약을 알선했다. 이 법상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라는 건 중개 보수를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지. 결론은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이 길로 가야 되겠네요. 상가 거래를 주로 중개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거에 지금 우리 중개대상물이 갖는 의미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3페이지 맨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볼게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이 무형의 자산적 가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해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행위는 이 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 보수 한도액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중개 대상물을 모두 고르시오. 기업,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이렇게 나와. 어떻게 풀어? X. 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응용해서 나중에 또 더 하나 풀게 되죠. 이제 뭘 다 공부한 거예요, 우리? 중개업과 중개. 이걸 다 공부한 거고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연결고리를 알면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도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4페이지 보면은 나머지 용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 용어. 이제 공인중개사 예부터인데 이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구나. 공인중개사는 어떤 용어의 정의였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갈 게 있어요. 자,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건 누구냐면은 자격은 취득했고 이걸 아직 써먹질 않고 중개업을 하진 않고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그자도 공인중개사죠. 하지만 그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했어요. 그럼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죠. 이자도 공인중개사죠. 이자도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취직하면 뭐라고 그랬지?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그자도 공인중개사죠. 이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용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안에 그냥 집에다가 모셔놓은 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했던 취직을 했던 집에다가 모셔놓던 전부 다 공인중개사란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안 넣어드렸는데 시험에 이런 지문이 나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왕 우리 탄력받은 김에 자,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했다면 이 문장은 OX.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를 묻는 거야. 자, 힌트. 뭐뭐를 말한다는 어떻게 읽어라? 뭐뭐만 말한다. 이렇게 읽으랬어요. 자, OX. X죠. 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버리면 자격은 취득했으나 아직 중개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말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이제 10월 달에 시험을 보시고 10월 26일쯤 되겠죠. 시험 보시고 합격했어. 한 달 있다가 합격자 발표하죠. 발표하면 그 다다음 주 정도부터 자격증을 교부해요. 내가 자격증을 딱 받았어. 그럼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란 말이 되잖아. 이 문장처럼 해버리면. 아직 중개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슬프잖아. 근데 자격증 받았는데 나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부 다 뭐다?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좀 국어를 좀 잘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도 국어 되게 못했거든요. 네, 국어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듣는데 어쨌든 이 국어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했고,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이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 이거야. 근데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만 소개시켜드렸죠.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로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이번 시간 안에 아시게 된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단 거기 괄호 빼고 읽을게요. 아직 괄호는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공의 직원이란 얘기지. 직원이고 공인중개사여야 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러면 틀려요.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조라는 말은 어려운 말 아니에요. 뭐 손님 오면 차도 타주고 뭐 집도 보여주고 이런 얘기죠. 근데 수행이라는 게 뭐냐? 수행이라는 건 확인 설명할 수 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어야지. 다음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시작돼요. 거기를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틀려요.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었고 현장 안내, 일반 서버 같은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장 속엔 수행이 있어 없어? 수행. 없어요. 그럼 수행을 못 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죠. 뭐하러 찍다요? 중개 보조원 하지. 보조만 해야 돼. 현장 안내, 일반 서버, 집 보여주기, 커피 타기 뭐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용어를 다 공부한 거예요. 강의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일단 오늘은 용어까지만 공부할 것이고요. 기본서 들어가면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프린트 5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라고 돼 있어요.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는데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게 될 여러분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이 정도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시험엔 절대 안 나와요. 법에 정해진 내용은 아니니까. 중개라는 용어 있죠? 중개. 중자가 뭐 이런 중자예요. 뭐 가운데란 의미예요. 개자는 이렇게 끼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끼어 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거래를 도와주고 대가받는 그런 일을 중개라고 해요. 이 중개라는 용어가 이 법에 사용된 건 83년이에요.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았고 조선시대에는 거간이라는 말을 썼어. 거간. 있을 거 사이간. 둘 사이에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거간한다는 말이 중개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가옥을 거간하던 사람을 가거간이라고 불렀어. 가거간. 집가자를 썼죠. 가거간. 이걸 한자로 하면은 각회라고 한대. 각회. 한자를 쓰질 않겠어요. 각회라고 하고 순 우리말로는 집주름이라고 한대요.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저는 그때 강의할 때는 아니었는데 20년 전쯤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이 과목에서 다음 중 최초의 전문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는 누구인가? 정답이 각회였어. 별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럼 강의도 안 할 텐데. 그렇죠. 요즘엔 그런 문제 절대 안 된다고. 법에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이게 최초의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우리 대선배다 이거죠. 대선배가 누군지 알고 가야죠. 그렇죠. 이들의 그 영업소 이름을 복덕방이라고 불렀어요. 복덕방. 이 복덕방이란 말도 참 오래된 말이네요. 복과 덕을 가져오는 곳 이런 의미예요. 참 엄청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인데 지금 그 사장님들한테 복덕방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화낼걸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중개보수 우리 복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의미가 변질된 거죠. 사실 되게 좋은 의미지만 복덕방 하면 느낌은 할아버지 뭐 사기꾼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말이었다. 이게 오래된 말이었고 거간의 종류에는 가거간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뭐 그 소거래에 알선해주면 우거간, 곡식거래에 도와주면 미거간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거간 중에는 어떤 거간도 있었냐면 상점 주인과 계약을 해요. 그래서 상점 앞에 상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상점으로 유인을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물건을 사면 상점 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런 거간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리꾼이라고 불렀다고 하더군요. 기록에 의하면. 현대 시대는 삐끼라고 하죠. 삐끼. 전문 용어로 삐끼라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다 이겁니다.
조선시대는 이랬는데 일제시대에 와서는 중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간이라는 말도 안 쓰고 일본 사람들의 말인가 봐요. 소개영업이라고 했어요. 소개영업. 중개라는 말을 이 용어를 썼습니다. 소개영업. 이 소개영업 안에 부동산 중개, 동산 중개, 뭐 직업 소개, 혼인 중매 이걸 다 포함하는 걸 소개영업이라고 했대요. 일제시대는 뭐 주로 토지 수탈 정책으로 많이 이용됐다라고 해요. 이게 그때 만들어진 법도 있거든요.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1960년에 우리나라 민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과거의 일제시대 법을 폐지하고 우리만의 새로운 법을 만들자.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 규칙 그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과거의 법을 없애고 부동산 중개 관련된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됐어요. 그때 만들어진 법이 소개영업법이에요. 일제시대의 잔재를 없앤다고 해놓고 여전히 소개영업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당시에는 신고제였어, 신고제. 뭐 시장, 읍장, 면장에게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중개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예전에 뭐 부동산 거래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소개팅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소개 영업자들은 부동산 중개, 동산 중개, 직업 소개, 혼인 중매 다 할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도 없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가 기록을 다 찾아봤는데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 땅 투기의 출발점이 서울의 그 양재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말죽거리라고 부르고 그 당시는 말죽거리라고만 불렀대요. 양재가 지금은 서울인데 그 당시는 경기도였다 그러고 예전엔 다 강남이 논밭이었다고 하잖아요. 배추밭이었대요. 배추밭이었고 한 평에 300원 정도였대요. 한 평에 300원 정도. 근데 60년대 초에 그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착공이 돼요. 경부고속도로 착공이 되죠. 그게 양재를 다 거쳐가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맨 끝에서 강부로 올라가는 한남대교가 착공이 돼요. 64년, 65년 이때 착공이 돼요. 그때 한남대교는 제3한강교라고 불렀어요. 지금 한남대교라고 부르지만 제3한강교라는 그 오래된 가수의 노래도 있습니다. 그 노래 안에 그 가사가 있어요. 그랬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착공과 한남대교 착공으로 인한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해요. 시작해서 약 5년 정도 만에 20배 정도가 땅값이 올라요. 꽤 많이 올랐죠. 그래도 그 뒤로 더 많이 올라요. 현재는 양재가 한 평에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평이 20만 배 정도 올랐죠. 우리 조상님은 이거 좀 사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있죠. 우리 땅 투기는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69년에 최초의 부동산 투기 대책도 만들어집니다. 투기 대책은 참 단순합니다. 양도차익의 5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는 거. 이게 최초의 투기 억제 대책이었어요. 땅 투기는 그때 시작됐는데 아파트는 거리가 멀었죠. 투기하고는. 거리가 멀었고 최초의 아파트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최초의 아파트라고 평가되는 건 1957년에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교 바로 옆에 종암 아파트였다고 해요. 지금 이미 당이 철거되고 없는데 17평 그리고 이제 5층짜리 3개 동 한 150세대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미국물 먹고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이 부족하니까 외국처럼 아파트 지어서 보급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고 그 아파트 준공식에 대통령이 축사를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당연히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마당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았죠. 고층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해요. 한 3층 정도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시아버지들의 불만 중에 하나에는 그땐 대가족이잖아 다. 시아버지는 그때 벌써 이 아파트는 수시 화장실을 썼거든요. 수시 화장실에 저 양변기에 며느리와 내가 볼기짝을 같이 맡아 대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불만이었다고 그러고 이 아파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김장독을 어디에 묻어야 되나 이런 것도 걱정거리였다고 그래요. 신기한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최초의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지형 아파트로 최초로 만들어진 건 62년에 만들어진 마포 아파트였어요. 이 마포 아파트는 90년대 초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다음이나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사진도 많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형이라는 건 녹지도 있고 주차시설, 또 뭐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걸 다 갖춘 형태이고요. 500세대가 넘어요. 500세대가 넘고 이 아파트는 그 모양이 참 특이한 모양을 하져요. 여러분 이제 그 상공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바라볼 때 대부분 뭐 아파트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뭐 기껏 해봐야 이 정도 모양이죠. 이 정도 모양인데 이 아파트는 어떤 모양이었느냐? 정말 특이한 모양이에요. 이런 형태의 아파트였어요. Y자 형태. 이런 형태의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아파트 현재 우리나라에 없죠. 정말 특이한 형태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처음에 착공을 할 때 광고를 했어요. 신문에 이제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은 우리 이 아파트는 10층으로 짓겠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수세식 화장실. 거기다가 중앙난방 보일러를 쓸 텐데 기름 보일러를 하겠다는 거야. 기름 보일러. 그리고 서구형처럼 벽난로까지 설치해 주겠대. 벽난로 있는 집 있어요? 거의 없죠. 네. 산타 할아버지 오시겠네? 자, 이렇게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얼마나 안 좋은데 무슨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냐, 아파트에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6층으로 지어지고요. 그리고 계단식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80년대에 5층짜리 아파트 지어진 거 지금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5층짜리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6층짜리 계단식 아파트는 매우 드물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실 기회는 거의 없었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있습니다. 6층 걸어다니면 좀 쉽지 않겠죠.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뭐 차키 갖고 놓고 내려오면 대박이죠. 올라가야죠 또. 6층에서 내려오는 어떻게 미끄럼틀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서울 수도국에서 이런 비난을 했어요. 우리는 한술 떠마실 물도 부족하다. 수세식 화장실이 웬 말이냐. 이런 논평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는 이거 아니면 대책이 없잖아. 누가 지고 내려와 이걸. 그래서 이거는 통과됐어요. 통과됐고 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중앙난방 기름 보일러가 웬 말이냐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것도 결국 폐지되고요. 폐지되고 어떻게 지었느냐. 연탄 보일러로 지어져요. 연탄 보일러. 연탄 보일러 젊으신 분들은 아마 볼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볼 기회도 없었을 텐데 뭐 검색 같은 거면 나오겠죠. 그냥 뒷베란다에 보일러가 있어. 지금처럼 보일러가 있는데 지금 가스 보일러잖아요. 기름 보일러고. 근데 이제 그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그 연탄 그 어떤 난로처럼 생겼어. 난로처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연탄을 두 장을 이렇게 쌓아서 떼요. 그래서 이제 물을 데워서 난방을 하고 더운 물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탄 보일러라고 해요. 연탄 아궁이 말고 예전에 우리 시골에 쓰는 연탄 아궁이 말고 보일러예요. 그래서 뒷베란다에 예전에 다 연탄을 쌓고 살았어. 겨울에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연탄 보일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초기 입주율이 10%에 불과했어요. 입주율이. 인기가 없었어요. 왜 인기가 없었느냐? 그 당시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뉴스 보면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저 아파트에 살면 연탄가스 중독으로 떼죽음 당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 당시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TV도 많이 보급이 안 됐고 입소문 쫙 퍼지니까 끝장난 거지 뭐. 아무도 안 살아. 누가 들어가질 않아. 안 되겠다. 우리 연탄 보일러가 안전하다라는 걸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뭐 라디오에서 떠들어 봐야 별것도 없고 TV도 많이 보급이 안 됐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극장에 광고를 했어요. 극장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걸 홍보했죠. 그래서 1탄, 2탄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홍보물은 어떻게 제작했냐면 일단 그 아파트 빈집에다가 동물 실험을 했어. 동물 실험 했는데 뭘 넣냐면 쥐. 아파트에다가요.
쥐를 수십 마리를 풀어가지고 문을 다 닫고 밤새 보일러를 떼고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막 이들이 막 우르르 막 다니는 영상을 찍어서 극장 광고를 했어요. 싫어해. 전에 얘기가 아니에요. 싫어. 극장에 사람은 영화 보러 왔다가 저런 미친놈들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했지. 그래서 이제 1탄 실패. 2탄 어떻게 했냐면 인체 실험을 했지. 누가 총대 메고 들어가야 되잖아. 누가 들어갔냐? 관리소장이 그 빈집에 총대 메고 들어가가지고 보일러를 떼고 밤새 자. 제 생각에는 안 잤을 것 같아요. 잠이 오겠어요? 죽을까봐. 이제 아침에 이자가 막 러닝셔츠 팔아보러 어우 개운해 이렇게 살아나오는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딱 70년에 이르러서 이 마포 아파트는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결국에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도 기가 막혀요. 그 이유도 그 당시 아파트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트의 내부를 몰랐던 거죠. 어떻게 알아? 누가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영화 열풍이 불었다 이거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신성일 씨도 그때 대표 영화 배우잖아요. 근데 그 영화 안에 보면은 뭐 부자들의 거주 공간 이것도 촬영 장소로 이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마포 아파트가 주된 촬영 장소로 이용이 된 거야. 그 부자들의 거주 공간으로.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은 그 아파트의 내부를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부엌까지 신발 신고 안 가도 되고, 물 트면 바로 더운 물 나오고, 화장실 신발 신고 밖에 안 나가도 되고, 뿅 갔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아파트는 인기가 좋아졌는데, 아파트는 또 아픈 역사도 있어요. 70년대부터 지어진 시민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건데, 주로 이제 좋은 땅이 아니라 주로 이제 언덕배기에다 많이 만들었죠. 그 당시 서울시장이 김현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아파트를 어떻게 지었느냐.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언덕배기에 있는 판자초를 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어요. 왜 언덕배기에다 짓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어야 대통령한테 잘 보일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잘 보이잖아. 이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언덕배기에다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부실공사로 지어져요. 철근 다 빼먹고 콘크리트 뒤로 다 빼먹고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시민 아파트가. 그때 70년에 지어진 아파트 중에는 어떤 아파트가 있었냐. 와우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아파트 이름이 참 되게 현대식이죠. 이름이 와우 아파트예요. 부실공사의 대명사예요. 이 아파트는 새벽에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지 않고 넘어져 버려요. 동 하나가 넘어져 버려요. 앞으로.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단독주택을 덮쳐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비극이죠, 정말. 네. 그래서 그때 서울시장 물러나고 감옥도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시민 아파트는 폐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민 아파트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직후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그래요. 콘크리트 때려 부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고 또 하나의 역사는 이 70년대 강남 개발이죠. 강남 개발. 투기의 시작이죠. 강남은 그 당시 다 허벌판, 논밭이었다고 하잖아요. 영등포, 그다음에 강북 지역 잘 나가는 동네고 여기는 이제 다 허벌판, 논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영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영등포 우측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개포동 가면 밥 먹을 데도 없다고 그래서 개도 포기한 동네 이런 웃음거리도 있었다고 그러고. 네. 강남을 집중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따라서 쭉 아파트가 지어지죠. 여기에 이제 투기 바람이 들어오는데 아파트에 투기가 됐던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쌌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요. 자꾸 제가 어릴 때로 하는데 제가 어릴 때 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죠. 네, 미안해요. 자, 어쨌건 그때만 해도 단독주택이 훨씬 비쌌어요. 아파트보다. 아파트는 싸고. 수직으로 높여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다운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 지금은 한 세대가 한 채만 분양 신청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 채 분양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한 사람이 뭐 10채, 한 단지에 10채, 뭐 20채,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이 200채 분양 신청을 하게 됐어요. 200채면 장난이 아니죠. 계약금이 한 100만 원 정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계약금 2억 걸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장난 아니죠.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복부인이에요. 복부인. 부인이고 경쟁률을 높여서 당첨을 받고 그리고 피 붙여서 팔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거야. 78년에 지어진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도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도 있습니다. 78년에 지어졌는데 40평대도 있고요. 심지어 80평대도 있어요. 그때 지어졌어요. 굉장히 대단지 규모죠. 수천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 현대아파트가 분양가, 그 당시 분양가가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였어요. 분양가가. 한 평이 아니고 한 평이 아니고요. 한 채에 3천, 4천 정도 분양가 있는데 당첨되자마자 피가 5천이었습니다. 지금 아파트 3억짜리 분양받는 순간 5억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했죠. 투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리고 그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에서 그때 회장이 정몽구 회장이에요. 현대건설 회장이 그 아파트 수천 세대 짓는 조건으로 900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현대건설 무주택 사원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900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뇌물로 사용했어요. 뇌물로 사용해서 그때 정몽규 회장 감옥 가고 많이들 감옥 갔어요. 또 그런 역사가 있었다. 70년대는 그 강남 개발로 투기가 심했고 80년대는 신도시 개발로 투기가 심했고 근데 그 투기의 중심축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중개업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다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이 법 자체가 부실해요. 자유업이야. 자유업. 안 되겠다. 이 법도 바꿔야 되겠다. 그때 만들어진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1983년 12월 30일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 당시는 공인중개사법이라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강의를 시작할 때도 그때도 부동산 중개업법이어서 법의 이름이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이지만 부동산 중개업법을 법을 만들고 허가제를 도입해요. 허가제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제도를 처음으로 이때 도입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허가 받아서 중개업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지. 허가제는 되게 엄격해요. 그래서 이 상가 건물이 있으면 건물 하나에 부동산 하나만 허가가 나와요. 그 당시 되게 중개업 잘 됐겠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상가 보세요. 1층 다 부동산이잖아요. 지금은 그때는 건물에 하나만 허가 나오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리고 시행은 84년 4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되고 85년에 1회 시험이 치러져요. 자격 시험이. 1회 시험의 합격자가 무려 6만 명이 넘어요. 합격률은 36%에 달하고 1회 시험은 뭐 자격증 그냥 나눠줬다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진작 좀 깔 거 그랬냐라고 생각하시지만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시험 응시가 안 됐던 그런 시절이기도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랬는데 초기에는 공인중개사가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서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주다가 이제 큰 변화가 이제 90년 1월 1일부터는 오로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허가를 받게 되는 제도가 도입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89년 12월 31일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허가를 받아서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 자격증 없이 중개업하던 사람들을 이때 이후에도 중개업을 계속하게 해줬겠지 당연히. 다 관두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제도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니네 다 관두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중개업을 계속하게 해줬죠. 해줬고 언제까지 허용했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또는 폐업할 때까지 중개업해도 돼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초기에도 무자격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됐고 지금도 전국에 약 3,000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무자격으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전에는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부동산 중개인. 그래서 간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간판은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경 안 써서 그러지 찾아보면 있어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신도시 쪽에는 아예 없고요. 옛날 동네 있죠. 옛날 동네에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뭐 땡땡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만들어지는 간판은 이 아저씨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부칙상 개공. 그러니까 현재 새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으로 만들어지고 아직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점점 숫자가 줄어가만 가고 있어요. 중개업을 할 수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야.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몇 가지 제약을 받아요. 그 제약도 앞으로 배우게 되고 시험에도 나와요. 이번 29회에도 나왔어요. 이런 걸 왜 내나 모르겠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분인데. 자,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초이론은 이걸로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바로 기본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기본서 강의가 들어가면 그러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